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거 진짜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정말 커피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원래 좀 더 활동적이거나 어쩌면 소득이 더 높다거나 뭐 그런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단순히 두 가지가 같이 관찰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을 쓰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상관관계만 보고 커피가 장수 비결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좀 곤란하겠죠. 특히 어떤 개입, 예를 들어 뭐 새로운 교육 방식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특정 마케팅 전략이 진짜 매출을 올렸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할 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아, 단순 예측 모델은 이런 학생이 성적이 오를 것 같다 이건 알려줄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을 써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주진 못하거든요. 그쵸. 예측만으로는 부족한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완벽한 실험은 못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이걸 밝혀내려는 시도. 네, 바로 인과 추론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시던 뭐 뉴스 기사를 읽으시든 이게 진짜 원인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나? 이걸 판단하는 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특히 잠재적 결과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만약 그랬더라면의 세계, 즉 반사실적 상황이라는 근본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접근법 두 가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인과 추론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 결과, 포텐셜 아웃컴이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교육 방식 A를 받았을 때의 성적, 이걸 Y1이라고 하고요. 기존 방식 B를 받았을 때의 성적, 이걸 Y0라고 해보죠. 이 Y1과 Y0, 이 두 가지 결과 모두를 잠재적 결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물론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만 경험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결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평행세계처럼요.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나와 B를 선택했을 때 나가 있고 각각 다른 결과를 얻는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개인에 대한 개입의 효과는 이 두 잠재적 결과의 차이, 즉 Y1 빼기 Y0 이걸로 정의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새로운 교육 방식 A가 효과가 있다면 Y1이 Y0보다 클 거고 그 차이가 바로 교육 방식 A의 개인별 인과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Y1이랑 Y0를 다 알 수만 있다면 인과효과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딱 하나의 결과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교육 방식 A를 선택했다면 A를 받았을 때 성적인 Y1만 알 수 있고 그때 만약 기존 방식 B를 받았다면 어땠을지 그 Y대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마치 갈림길에서 한쪽 길을 선택하면 다른 쪽 길 끝에 뭐가 있었는지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반사실적 상황,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각 개인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잠재적 결과만 관찰할 수 있어요. Y1 아니면 Y0. 둘 중 하나만 현실이 되고 다른 하나는 관찰 불가능한 반사실적 상황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아까 혈압약 비유를 다시 해보면 파란 약을 먹었을 때 혈압 Y1과 빨간 약 먹었을 때 혈압 Y0가 잠재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한 사람에게 파란 약을 줬다면 그 사람의 Y1만 볼 수 있고 Y0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 그냥 파란 약 먹은 사람들 평균 혈압이랑 빨간 약 먹은 사람들 평균 혈압 이거 비교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냥 약 효과의 차이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데이터에서는 사람들이 약을 무작위로 배정받지 않기 때문이죠. 아, 무작위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상태가 좀 더 심각한 환자에게는 효과가 더 강하다고 알려진 파란 약 Y1을 주고 비교적 건강한 환자에게는 빨간 약 Y0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두 그룹의 평균 혈압을 그냥 비교하면 어쩌면 파란 약 그룹의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파란 약이 혈압을 높이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헐. 실제로는 파란 약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도 애초에 더 심각한 환자들이 그 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룹 평균 비교만으로는 약의 진짜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교란이라고 부릅니다. 교란. 네, 즉 치료 선택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 여기서는 환자의 초기 건강 상태 같은 거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와, 단순히 결과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결과가 실제 효과랑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 심슨의 역설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심슨의 역설이 바로 그런 교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예요. 전체 그룹에서 비교했을 때 결과랑 어떤 특정 하위 그룹, 예를 들어 초기 건강 상태가 비슷한 그룹으로 나눠서 봤을 때 결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관찰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려면 이런 교란 요인들을 어떻게든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교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관찰할 수 없는 그 반사실적 결과까지 고려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가정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인과 추론을 시도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적인 가정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중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가정이 바로 무시 가능성 또는 교환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가정입니다. 무시 가능성,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뭘 무시한다는 뜻이죠?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관철한 공변양, 그러니까 개인들의 여러 특성 정보 있잖아요. X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초기 건강 상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 T를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잠재적 결과 Y0, Y1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치료 T와 결과 Y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교란 변수들을 우리가 다 측정해서 X에 포함해서 알고 있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다 고려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측정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환자의 식습관이라든지 운동량 같은 거요. 그런 기록되지 않은 정보가 치료 선택과 결과 모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고 치는 건가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가정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게 매우 강력하고 현실에서는 사실 완벽하게 만족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 모델링이랑 좀 다르게 인과 추론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식,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하. 어떤 변수들이 잠재적인 교란 변수일지 식별하고 가능한 한 많은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플러저블한지 이걸 판단하는 게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완벽히 증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교란 변수들은 최대한 포함시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결정적인 가정이네요. 그럼 또 다른 가정도 있나요? 네, 공통 지지 또는 중첩이라고 부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인데요. 네. 뭐냐면 어떤 특성 X를 가진 사람이던 두 가지 치료 T=0 또는 T=1 중 어느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교하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룹에서 치료받은 경우랑 치료받지 않은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건 왜 필요한 거죠? 만약에 특정 그룹 사람들은 무조건 특정 치료만 받는다면요. 예를 들어 아주 심각한 환자는 무조건 신약 T=1 받고 경증 환자는 무조건 기존 약 T=0만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환자 그룹에서는 기존 약을 받은 경우가 아예 없으니까 Y0를 관찰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경증 환자 그룹에서는 신약을 받은 경우가 없으니까 Y1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두 그룹을 직접 비교해서 약의 효과만 딱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 즉 수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X값에 대해서 치료 1을 받을 조건부 확률 PT=1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도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정 특성을 가진 그룹에서 실제로 양쪽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쟀다고 치자. 이게 무시 가능성. 두 번째는 어쨌든 비교할 대상은 있어야 한다. 이게 공통 지지.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이제 이 가정들이 어느 정도 만족된다고 믿는다고 치고 실제로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접근법으로 공별량 조정, 코베리에이트 어저스트먼트이랑 매칭이 있다고 하셨죠? 네, 공별량 조정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개인의 특성 X하고 그들이 받은 치료 T,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결과 Y를 예측하는 모델, FXT를 만드는 겁니다. 모델 FXT. 네, 예를 들어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나이, 성별, 초기 건강 상태, 받은 치료 종류, 이걸 입력하면 1년 후 건강 상태, 이걸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렇게 예측 모델 F를 만들면 이걸로 어떻게 인과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반사실적 상황은 예측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일단 우리가 만든 모델 F가 X와 T가 Y에 미치는 그 관계를 잘 학습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 가정하고 네, 그렇게 잘 학습된 모델이 있다고 치면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잠재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각 개인의 특성 X는 그대로 두고요. 치료 T를 1로 설정했을 때의 예측값 FX1 하고 T를 0으로 설정했을 때의 예측값 FX0 이걸 각각 계산하는 거죠. 아하, 이 둘의 차이, 즉 FX1 빼기 FX0 이게 바로 그 개인에 대한 인과 효과의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평균인과 효과의 추정치가 되는 거고요. 오, 모델을 이용해서 가상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거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측 모델 F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졌으면 어떡하죠? 예측 모델링에서는 그냥 실제 관측된 값만 잘 맞추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인과 추론에서 공별령 조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일반적인 예측 문제에서는 모델이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 Y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과 추론에서는 모델이 관찰되지 않은 반사실적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모델의 형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이걸 미스페시파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관계는 되게 복잡한 비선형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한 선형 모델을 썼다고 해보죠. 네. 그럼 그 모델이 우연히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 포인트들은 꽤 잘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T값을 바꿔서 예측한 그 반사실적 결과 FX1이나 FX0은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인과 효과 추정치가 그냥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선택하고 검증하는데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측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인과효과 추정까지 그냥 믿을 수는 없다는 거네요. 와, 그럼 매칭은 어떤가요? 이건 이름만 들으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마치 나랑 비슷한데 다른 치료받은 사람을 딱 찾는 느낌? 네, 정확히 그 아이디어입니다. 매칭은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은 사람, 예를 들어 T콜1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관찰된 특성 X가 아주 비슷한 거의 쌍둥이 같은 사람인데 반대 치료 T콜0을 받은 사람을 찾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오, 정말 직관적이네요. 나와 거의 똑같은 조건의 도플갱어를 찾아서 내가 만약 다른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이걸 엿보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아까 말한 공별량 조정에서 예측 모델 F2로 K 최근자 미웃, K nearest neighbors, KNN 같은 그런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KNN? 네. 특정 개인 XI, TI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사실적 결과 Y1-TI를 예측하기 위해서 X 공간에서 XI하고 가장 가까우면서 반대 치료 T=1-TI를 받은
K명의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의 실제 결과 Y값들의 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딱 들어도 직관적이라는 점이겠네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완벽한 쌍둥이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만 단점도 꽤 명확해요. 첫째, 어떤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할 거냐, 즉 특성 X들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특성의 가중치를 줄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거리 정의. 둘째, 특성 X의 개수, 즉 차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문제가 생기죠. 의미 있는 가까운 이웃을 찾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모든 특성에서 다 비슷한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겠네요. 셋째, 아까 말한 공통지지, 오버랩, 가정이 좀 약한 경우, 즉 비슷한 X를 가진 사람들 중에 반대 치료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 매칭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매칭이 직관적이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꽤 있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요 접근법인 성향 점수,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나요? 이건 Y가 아니라 T를 모델링한다고요? 네, 맞아요. 성향 접수 방법은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결과 Y를 직접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대신에요. 왜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는가? 즉, 치료 배정 과정 자체를 모델링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치료 배정 과정. 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특성 X를 가진 사람이 치료 T=1을 받을 확률, 이걸 성향 점수,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부르고 보통 EX=PT=1X 이렇게 쓰는데요. 바로 이 확률을 추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계 같은 모델을 써서 개인의 특성 X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치료 1을 받을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치료받을 확률을 계산한다고요? 그 확률을 아는 게 어떻게 그룹 간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전히 치료군하고 대조군의 특성은 다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향 점수의 마법은 바로 이 확률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무작위 배정 실험 RCT를 한 것처럼 데이터에 가중치를 줘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요. 가중치요? 네, 관찰 데이터에서는 치료군 T=1 하고 대조군 T=0의 평균적인 특성 X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성향 점수를 이용하면 각 개인 데이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가중치를 적용하고 난 후에는 치료군과 대조군의 평균적인 X 특성 분포가 비슷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계조사할 때 특정 그룹의 의견을 전체 인구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데이터의 중요도를 좀 다르게 매겨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그룹이 비슷해 보이도록 이렇게 조작하는 거군요. 그럼 그 가중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역확률 가중치, Inverse Propensity Score Weighting, IPSW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성향 점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역수. 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낮았던 치료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성향 점수가 0.1인데 운 좋게 T=1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데이터는 드문 경우니까 더 큰 가중치 10분의 1 = 10을 주는 거예요. 아,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치료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성향 점수가 0.9인데 T=1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데이터는 흔한 경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작은 가중치 10분의 0.9약 1.12를 주는 거죠. 대조군 T=0에 대해서는 1 나누기 1-2x 이걸 가중치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를 적용해서 각 그룹의 결과 Y의 가중평균을 구한 뒤에 빼주면 그게 바로 AT의 추정치가 됩니다.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결과 Y를 직접 예측하는 모델을 막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럼 이 방법의 단점이나 좀 주의할 점은 뭘까요? 혹시 그 역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나누기 0에 가까운 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Y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째로 성향 점수 자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둘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 점수가 0 또는 1에 너무 가까워지는 경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즉, 어떤 특성 X를 가진 사람이 거의 항상 치료를 받거나
1인 X가 1에 가깝거나 거의 항상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EX가 0에 가깝다면 그 역수인 가중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네. 이런 경우 추정치가 그 극단적인 몇몇 값에 틀에 휘둘리게 되고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하면 분산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향 점수 방법이 잘 작동하려면 아까 말한 공통지지, 오버랩 가정이 잘 만족되어야 하고, 또 추정된 성향 점수, 즉 확률값이 실제 확률과 잘 맞도록 보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와, 오늘 정말 머리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관찰 데이터만 보고 A가 B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려고 어떤 가정들과 방법들이 동원되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잠재적 결과와 반사실적 상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시 가능성과 공통지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 핵심 가정들, 그리고 공별량 조정 매칭과 성향 점수란 두 가지 대표적인 해결 전략까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리고 모델을 잘못 만들거나 데이터 자체의 한계, 뭐 중첩 부족 같은 거요. 이런 게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인과관계 주장들 있잖아요. 그게 뭐 뉴스 기사든 회사 보고서든 심지어 건강 정보든 그런 주장들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주장은 어떤 가정에 기반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중요한 교란 변수는 없을까? 이 분석 방법의 한계는 뭘까?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보는 거죠. 완벽한 방법은 없으니까요. 각 방법의 장단점과 필요한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관찰 데이터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가정들이 필요하고, 또 현실 데이터에는 여러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진 인과 추론 결과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특히 그 결과가 의료나 정책처럼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사용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를 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